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현대차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배구조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 전 세계에서 800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이 됐습니다. 글로벌 빅5라고 부르죠. 이건 대단한 성취입니다. 대단한 성취예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지요. 그때 정몽구 회장이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우격다짐 비슷하게 현대자동차의 오너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렵에 기아자동차도 인수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때 말이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현대자동차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외환위기가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분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떠듬떠듬거리고 그러는 사람이 무슨 저 큰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겠는가, 어떻게 임원들을 설득을 하겠는가, 그런 걱정들이 많았고, 그래서 야, 현대자동차 이제 큰일 났다. 거기다 기아차까지 인수를 했으니 이건 망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현대차 임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 이것과 경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몽구 회장이 정말 말은 어눌하고 그렇지만 판단은 매우 빠른 사람이고 매우 과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걸었던 그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렇고, 그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했던 베팅, 즉 10년 10만 마일 무상 보증이라고 하는 이 승부수라고 하는 것도 정말 과감한 승부수였던 겁니다.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을 통해서 현대차의 품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놨던 거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올려놓은 거예요. 아직 BMW나 벤츠처럼 그렇게 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는 아니지만 단단한 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그런 품질은 확실하게 이루어냈던 겁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 정주영한테 전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정주영 회장은 정몽헌을 좋아했는데 왜 그랬느냐?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영어를 또 잘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영어를 잘하면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몽구라고 하는 차남인데, 그 정몽필 진짜 장남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차남인 정몽구가 장남이 됐는데, 이 장남이 된 정몽구는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에 취미도 없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눈에 완전히 났던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에 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어머니가 힘을 써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AS 센터 수리부죠. 그러니까 무상 수리부에 거기다가 그냥 과장 자리를 하나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도 과장은 어떻게 했어요?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트럭 한 대 몰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장난 차 수리하는 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도 청계천 어디에 있었대요? 세운상가 어디에 그렇게 그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몽구는 차가 왜 고장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정말 상세하게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즉 차를 어떻게 하면 고장이 안 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너가 됐던 거예요. 오너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1998년, 99년 그 무렵에 이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한때는 30만 대 이렇게 팔리던 것들이 뭐 9만 대 수준밖에 안 팔리고 하는 뭐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 현대자동차의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코미디 프로에서 계속 뭐 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몽구는 차 안 만들어도 좋다. 라인을 다 세워도 좋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돼야 돼. 불량품은 절대 용납 못하겠어. 라고 하는 원칙을 내겁니다. 그래서 라인 스탑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죠. 불량이 나오면 그냥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부에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품질을 향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잘 안 믿어주잖아요. 정몽구는 그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과감한 또 다른 베팅을 합니다.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그 내부의 경영 방침에다가 플러스 소비자들에게 과감한 베팅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2만 마일, 4만 킬로 뭐 요 정도의 무상 보증을 해줬던 것을 10만 마일, 10만 킬로 무상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미국 시장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언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몽구의 이와 같은 베팅은 이것은 뭐 미친 짓이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왜? 아니 그 전까지의 이 현대자동차의 품질 가지고 뭐 수시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품질 상태에서 10년 동안 보증을 해준다? 또 10만 마일 무상으로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보증하는 부담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망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정몽구는 그렇게 베팅을 한 겁니다. 왜?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품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현대자동차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하면서 품질 경영을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생산 라인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해외도 돌아다니고 국내 공장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직접 생산 라인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남양연구소에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시킬 수 있을지 당신들이 솔루션을 만들어 봐 해서 시작이 된 게 모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만 개의 부품을 전부 하나하나 들여다가 생산 라인에서 직접 조립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끝내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대신에 협력업체에서 미리 부품들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서는 덩어리째 들어온 모듈을 몇 개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강성 노조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있잖아요. 파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요인들인 것이죠. 네. 또는 거기에서 분위기가 느슨해져 가지고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이것을 모듈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공장 자동화, 로봇을 투입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갔던 겁니다. 여기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팅이 통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갔더니 현대자동차 또 기아자동차는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무튼 단단한 자동차, 고장이 잘 안 나는 자동차, 토요타, 닛산 이런 거에 못지않은 자동차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빅5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정몽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정몽구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1998년 이후에 현대자동차는 정몽구를 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리더십은 압도적이었던 것이고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해요.
정몽구 회장이 빠지고 나면 리더십이 실종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는 잘 안 돌아가는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구조인 겁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모듈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협력업체 구조도 그렇고 다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 그 카리스마,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쫙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구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2016년 12월에 최순실 청문회를 했을 때 정몽구 회장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무슨 소리지?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쭉 늘어놨잖아요. 이상한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그때부터 거의 확실해진 거죠. 그 이후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회장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던 이 현대자동차,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위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십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는 갔느냐? 승계는 이루어졌느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평이 정말 좋습니다. 겸손하고 실력 있고 영어 잘하고 스마트하고 정말 평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영권은 이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몽구 회장이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게 그 정주영 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차 그룹을 넘길 때까지 정주영 회장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거죠. 정몽구 회장도 자기 아버지가 경영권 승계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듯이 정몽구 회장도 정의선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리더십의 실종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의선의 입장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넘겨받아야 돼요.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주식이 얼마냐? 현대 모비스 주식 7%, 현대 자동차 주식 5%, 현대 제철 주식 12%. 이게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배력의 핵심인데 이걸 넘겨받아야 돼요. 지금은 정의선 회장은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변방에 있는 이 기업의 주식밖에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현대 모비스인데 거기 주식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정몽구 회장의 이 주식들을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65%의 가액을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그리고 추가로 더 사야 됩니다. 드는 돈이 얼마냐? 8조 원이래요. 8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의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한 3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현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그럼 승계를 어떻게 했느냐? 65%라고 하는 이 상속세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거냐? 다 무슨 꼼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차명계좌, 또 순환출자, 무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자사주 의결권 부활, 뭐 내부 거래,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속세 65%를 피해 갔거나 뭐 내도 조금밖에 안 내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과정, 그런 편법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벌 총수들 2세, 3세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걸면 걸리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김상조가 들어가가지고 내부 거래 뭐 못하게 하고 막고 뭐 순환 출자도 다 끊어내라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승계가 안 되는 거죠. 현대차는 저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승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승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석에서 정의성 부회장이 가끔 뭐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 같은 거 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거의 전권을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사회 의장도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주식 현대모비스 7%, 현대자동차 5%, 현대제철의 12%를 어떻게 넘겨받느냐는 거예요. 그건 주식을 그냥 팔지 않으면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참 현대자동차가 큰일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오너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 오너는 누가 되느냐? 국민연금 그리고 노조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노조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지배를 한다는 얘기는 시민단체들이 지배를 한다는 얘기고 뭐 시민단체나 민노총이나 뭐 노조나 뭐 다 같은 동네인 거죠. 그런 식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들은 당장은 그것을 국민기업이라고 좋아할 거예요. 국민기업. 그런데 여러분 국민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경험을 하셨죠. 기아자동차가 1981년부터 국민기업이었습니다. 1997년에 부도가 났죠. 국민기업. 그래서 국민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뭐 배우들도 탤런트도 나와가지고서는 뭐 캠페인 벌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거를. 부도가 나는데.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데 자동차를 팔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오너십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될까봐 매우 걱정인 거죠. 오너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감시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위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네, 제목이 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합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것은 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해결책도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그들만의 회사가 아니고 현대차가 잘못됐을 경우에 주어지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뭐 너무나 큰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위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